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이죠. 환경위생학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환경위생학의 개념입니다. 네모박스 1번 보시면요. 환경위생학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괄호 1번에 그 환경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조금 밑줄을 쳐보시면요. 인간의 신체 발육, 그 다음에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 환경의 일체 요소를 억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그냥 밑줄을 쭉 그어 주시고 환경위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기본 그 바탕 아래에요. 한번 조금 더 확인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괄호 2번에는요. 환경의 분류가 되어 있죠. 먼저 환경에다가 하나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요. 우리는 크게 환경을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두 가지로 또 다시 그 안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환경은요, 또 이화학적 환경하고 생물학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자, 이화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화학적 환경에는 공기라든가 물, 토지, 소리, 빛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생물학적 환경은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설치동물이라든가 곤충, 절지동물, 병원, 미생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동그라미 2번에 사회적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적 환경은 기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위적 환경과 그 다음에 니은의 문화적 환경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기억에서 인위적 환경에서는 땡땡 뒷부분에 자 식생활, 의복, 주택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의식주의 위생시설, 토지 이용 관계, 수송, 공업, 도시, 농촌 등 이런 것 등을 인위적 환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생시설부터 끝까지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수준, 사회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괄호 3번에 환경위생 사업이 나오는데요. 1번 동그라미에 방역 사업이 나와 있죠. 예방의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환경위생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인간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인간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고 나머지 3번과 4번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환경위생학이 가장 많은 그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어서 놓칠 수 없는 그런 과목인데 다행히 첫 시작은 좀 가볍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기 전에 오른쪽 날개의 알아두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구를 지키는 4R 운동, 4R 운동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단 4R 운동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요. 이 4R 운동은 자원순환 원칙이다. 이렇게 괄호 안에 쓰여 있습니다. 39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밑에 영어로 4가지 R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나와 있죠. refuse 해가지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말자. 그런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reduce는 줄이자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자. 그 다음에 reuse는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은 얘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보고 반복해서 사용하자. 그 내용이고요. recycle은 재활용하자는 거죠. 요 단어는 익숙하실 텐데 그 내용들 딱 언뜻 보시면은 단어가 또 떠오르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 4개를 묶어주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해가지고 대기 환경과 오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박스, 1번 박스 보시면은 공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은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혼합가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파트에서는요. 이 혼합가스기 때문에 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체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괄호 1번에 정상 공기의 조성 해가지고 이 공기 조성에 관련된 문제가 역시 39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성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 이제 그 혼합 기체 중에서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요. 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산소부터 나와 있습니다. 화학 기호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칸 이렇게 보시면은 최적 백분율 해가지고 부피의 백분율이 나와 있고요. 중량 백분율 해가지고 마지막 항목을 차지하고 있죠. 자, 산소하고 질소 보시면 대략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이 한 78%의 질소와 20%의 산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기체가 아르곤이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요 네 개까지는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최적 백분율하고 중량 백분율이 살짝 달라요. 예, 부피로는 질소와 산소 요 두 가지만 좀 따질게요. 이게 원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질소가 78.09%와 산소가 20.95%의 부피 백분율, 최적 백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에서 이산화탄소가 0.03%라는 거 거기까지 표시를 조금 해주시고 네, 아르곤은 뺄게요. 예, 세 번째로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를 중량 백분율로 바꾸면은 살짝 좀 다르죠. 질소가 78%의 부피이지만 질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7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23%다 해서 그 부분이 초록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얘가 질량 백분율인지 아니면은 최적 백분율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질량 백분율일 때는 최적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우리 그 대기 구성 요소인 가스들이 나와 있죠. 기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 2번에 산소가 나와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에 뭐 원자량이라든가 이런 비중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2번 동그라미에 인체는 한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의 산소를 소비한다. 소비까지 밑줄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3번 동그라미에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필요한 산소량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성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옆에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 그 부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필요량은 600에서 700리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괄호 안 보시면은 1일 필요 공기량이 나와 있죠. 방금 600에서 700리터는요. 산소 필요량이고요. 산소가 차지하는 그 백분율 상으로 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일 필요 공기량은 약 13kL라는 거. 거기도 밑줄 칠게요. 1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필요 공기량 약 13kL.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4번 내용에 수치가 등장하면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14% 이하에다가 박스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가 14% 이하가 되면은 저산소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스 치신데 그 아랫부분 중간 약간 뒤쪽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요. 저산소증이 발생에다가 밑줄. 자, 이 저산소증은요, 호흡수가 증가하고 맥박수가 또 증가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5번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요, 14% 이하일 때는 네, 화살표가 너무 많죠. 네, 요거는 이하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요. 이하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하일 때는 저산소증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산소증. 얘는 O2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10%하고 7%가 나와요. 얘가 산소가 10%보다 더 낮게 있으면 이제 호흡이 곤란하게 됩니다. 자, 호흡 곤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질식한다고 되어 있죠. 질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만 딱 모아봤는데 이 5번 동그라미에서도요. 중간에 10% 이하에다 박스를 쳐놓으시고 옆에 호흡곤란 밑줄, 그 다음에 7% 이하에 박스 쳐놓으시고 질식. 자, 요거를 비교해서 또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4번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CO2죠. 예, 요 내용은 없어요. 14% 이하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얘는 다 이하죠.
이렇게 돼 있고 10%와 7% 항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0%, 7%. 자, 그 내용 먼저 하나 볼게요. 괄호 4번에 6번 동그라미입니다. 얘는요,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산소가 적게 되면은 숨 쉬는 거 어렵고 질식하게 되니까 이하로 이렇게 이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많으면 또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CO2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얘도 이상. 그래서 10% 이상일 때와 7% 이상일 때인데 역시 6번 동그라미에서 10% 이상 박스 쳐두시고 옆에 질식. 많으면 얘는 숨 못 쉬고 죽는 거고요. 얘는 적으면 숨 못 쉬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질식이고요. 그 다음에 7% 이상으로 많아지면 여기가 호흡 곤란입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내용이 다른데 여기 먼저 산소 보고 조금 다른 내용 하다가 이산화탄소 보고 하면은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봤고 10%, 7% 이하고요. 이산화탄소는 많으면 숨쉬기 힘드니까 10%, 7% 이상인데 10% 이하로 산소가 적어지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7% 이하로 더 적어지면 질식하게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10% 이상 많아지면 숨 못 쉬니까 질식하게 되고요. 7% 이상으로 많아지면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 같이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다시 산소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6번 동그라미 보시면 산소 농도가 또 그렇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60% 이상의 농도가 되거나 2, 3기압의 고압 산소 하에서는요. 산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60% 이상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그 옆에 이상기압 이상에다가도 밑줄을 하나 그어 두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산소 중독이 발생한다. 산소 중독도 밑줄. 자, 이런 이상 상태의 산소를 고기압 상태의 산소, 그다음 혹은 농도가 높은 상태의 산소를 계속 흡입하게 되면, 장시간 흡입하게 되면은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계통에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게 그 산소 중독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질소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다음 페이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왼쪽 날개에 있는 공기의 자정작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빈 여백에다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정작용이라고 하면요. 그 오염물질을 없애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자정작용 내용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이 공기의 자정작용에 관련된 내용이 39회, 37회, 36회 때 출제가 되었죠. 자, 그 제목 앞에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뒤에 물을 배우게 될 때 물의 자정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배우시고 나서 공기의 자정작용과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기는부터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표시할 부분은 점이 있는 부분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보시면요.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기작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공기 자체에 의해서 희석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건 바람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옅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희석되는 겁니다. 자, 땡땡 써놓으시고 바람에 의한 확산이라고 써주시고요. 바람을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보시면은 강우, 강설 등에 의해에다가 밑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것에 의해서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세정작용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세정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밑줄 친 것만 살펴보면 강우, 강설 등에 의한 세정작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산소라든가 오존이라든가 과산화수소에 의한 그 산화작용이 있습니다. 산화작용 밑줄 쳐놓으시고 산화 동그라미. 그 다음 네 번째 점이죠. 자외선의 살균작용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점에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동화작용 우리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죠? 광합성이죠.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점,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이 있다. 침강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괄호 3번 질소로 넘어와서요. 질소에 관련된 내용도 35회 때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양으로 존재한다. 밑줄 쫙. 여기에 78.09%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78%는 부피구나. 부피 백분율 혹은 최적 백분율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3번 동그라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긋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단순히 기도를 출입하는 불활성 가스에다가 밑줄. 예, 원체 그 대기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흡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후 하고 내뱉는 호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예. 그래서 평상시 그냥 단순 호흡에서는 불활성 가스로 작용합니다.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죠. 하지만 고기압 상태일 때가 중요하죠. 오른쪽 그 바로 옆에요. 초록 글씨 고기압 상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옆부분 이어서 밑줄을 쳐볼게요. 고기압 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급격한 감압시에다가 괄호를 쳐주세요. 급격하게 압력을 고기압에서 원래 압력으로 이렇게 압력을 낮추게 되면 감압시키면 자, 그 옆에 질소가 지방 조직이나 혈액 중에 용해되었다가 기포를 형성함으로 체내의 모세혈관을 차단하게 되죠. 예,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잖아요. 우리 실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핏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혈구가 겨우 한 개씩 지나갈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압을 빨리 하게 되면 혈액 속에 녹아 있다가 얘가 못 녹고 예,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과 반비례하니까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녹아 있던 질소가 밖으로 나오면서 혈액에서 나오면서 모세혈관을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만병을 유발한다. 자만병 네모박스 쳐주시면 되겠고요. 이 4번 동그라미에 관련된 내용이 3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와 6번 동그라미가 있어요. 5번 동그라미하고 6번 동그라미는 그냥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상기압 나와 있고요. 0.7기압 이하다. 그리고 이상 고압이 있는데 1기압 이상입니다. 1기압 뒤에 이상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요때 사용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얘가 질소 마취입니다. 예, 그 치과라든가 이렇게 간편하게 마취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환각적인 마취 효과를 내는 질소 마취 때 이용된다. 그 정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예, 괄호 4번의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1번 동그라미에 공기 중의 농도가 0.03% 밑줄 쫙. 예, 그 내용도 38회 때 등장을 했었습니다. 0.03%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농도는요. 부피 백분율이죠.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0.03%에다가 2번 동그라미에 무색 무취해가스 밑줄 그리고 약산성을 나타낸다. 밑줄. 그리고 그 옆에 그러니까 그 약산성인 것을 이용해서요. 소화제, 청량 음료 등에 사용됩니다. 밑줄. 액체로 된 소화제들 있죠. 이렇게 병에 들어서 딱 따서 딱 마시면 탄산음료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톡 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약산성이 있고 가스 있는 것들 그 청량음료와 같은 그런 효과로 소화제에도 쓰이고 청량음료에도 사용된다라는 거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에서는요. 연소, 발효, 부패, 호흡작용 등에 의해서 배출됩니다. 그 부분 밑줄.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에 별표 칠게요. 4번 동그라미 앞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밑줄. 실내 공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내용이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41회 때 출제됐죠. 그 다음 5번 동그라미에서는 초록 글씨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에다가 밑줄. 그거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온실가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요. 그 가스까지 밑줄 쳐두셨으면은 거기 밑줄 쳐놓으시고 사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 옆에 무슨 내용이냐면 한 명이 1시간 동안 호흡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한 명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시간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약 20리터를 배출합니다. 20리터 배출까지 밑줄. 그리고 또 그 내용이 37회 때 또 등장했고요. 6번 내용은 제가
그 산소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죠. 10% 이상이면 질식, 7% 이상이면 호흡곤란 각각 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8번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서한량은 0.1%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기 중의 농도는 0.03%고요. 서한량은 0.1%, 즉 1000ppm이에요. 자, 0.1%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괄호 안에 1000ppm 같이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서한량이 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른쪽 날개에 알아두기 세 번째 먼저 보실게요. 서한량 박스 하나 쳐두시고요. 위생학적 허용 농도예요. 실내에서 요 정도는 넘지 않아야 한다 하고 위생학적으로 허용 농도를 정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줄 보이시죠? 이거는 법적 수치가 아니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두 번 올라가가지고 알아두기 첫 번째 거 볼게요. ppm이 나와 있는데요. 이 ppm에 관련된 것도 38회 때 출제가 됐어요. 1ppm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거. 네. 그리고 1%는 100분의 1인데 요 세 개 있잖아요. 1ppm, 그 다음에 1%, 그 다음 1ppm은 뭐 1%는 몇 ppm인가.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세 개 묶어 놓으시고 마지막 거에다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1%는 10,000 ppm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는 10,000 ppm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퍼센트를 ppm으로 환산하라고 하셨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1%는 10,000 ppm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산화탄소의 서한량이 0.1%라고 표시를 했죠. 0.1%예요. 1%가 10,000 ppm이니까 당연히 0.1%는 동그라미 하나 없어져서 1000 ppm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환산할 때 유용하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은 괄호 5번에 일산화탄소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에 관련된 것도 3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서 초록글씨 밑줄 그을게요.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특징 보시면 무색, 무취, 무자극성 에다가 역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조금 쓰겠습니다. 무미이면서 무섭게도 맹독성 가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부모님한테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탄가스 중독. 그때 연탄가스가 바로 요 일산화탄소입니다. 세 가지 특징, 무색, 무취, 무자극성 밑줄 쳐두시고 옆에 무미 써두시면서 맹독성이다. 같이 써두시고요. 요즘은 연탄을 많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니까 주된 배출원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 자동차 배기가스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일산화탄소의 서한량이 3번 동그라미에 나왔죠. 이산화탄소는 서한량이 0.1%였고요. 이 일산화탄소는 더 작습니다. 0.01%예요. 그럼 우린 이걸로 또 환산할 수 있죠. 물론 괄호 안에 수치가 있습니다만 1%가 10,000 ppm이기 때문에 0.01%는 동그라미 2개 앞으로 소수점이 2개 이동했으니까요. 2개 지어주시면 100 ppm입니다. 그래서 서한량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요거는 실내 기준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4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정도 강합니다. 그 부분 밑줄 쫙. 그 다음 산소 하나 동그라미 칠게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적혈구가 온몸을 이동하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그 강력한 결합하는 정도가 산소보다 200배나 300배 정도가 강하니까 만약에 공기 중에 다량의 일산화탄소 가스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 더 많은 양이 결합돼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41회와 39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중독됐을 때의 증상이에요. 연탄가스 중독 증상이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중독이 되어 있으면 해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압산소요법 사용해서 치료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도 37회 때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은 6번 괄호에
아황산가스가 나왔는데요. 6번 괄호 앞에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 아황산가스는 전반적인 내용이 40회 때 출제가 됐는데 1번 동그라미 보시다시피 대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이 아황산가스는 취기하고 자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됐을 때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흉통이라든가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역시 밑줄 긋겠습니다. 주로 석유나 석탄 등 그 뒤에 밑줄 칠게요. 화석연료를 연료 시 생성 밑줄. 그리고 그 옆에 녹색 글씨 또 밑줄 그을게요. 허용치는 연평균 0.02 ppm 이하.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금속과 대리석 부식작용 등 식물, 동물, 건물 등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까지 밑줄. 자,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에 산성비의 주요 원인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이다 밑줄 해 놓으시고 런던 스모그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른쪽 날개에서 군집독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군집독에 관련된 내용이 41회 때, 그 다음 40회, 39회 때 쭈루룩 최근에 3년 동안 출제가 됐는데요. 이 군집독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에서요. 자,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끝에서 두 번째 줄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군집독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상상을 해보시면요. 밀폐된 그 지하철 안이에요. 지하철 안에 사람이 출근 시간대라 아주 더운 여름날 출근 시간대라 아주 촘촘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이 딱 꺼진 거죠.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엔 그냥 견딜만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갇혀 있다. 좀 어느 장시간 동안 갇혀 있다. 그러면 이제 호흡하기 나중에 어려워지고 속도 울렁울렁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군집독을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군집독이 발생하는 건요. 그 실내 공기에 화학적, 물리적 조성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내 온도 생각해 보시면 에어컨 꺼졌으니까 실내 온도 올라가겠죠. 쾌적한 온도가 18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인데 다수인이 밀집된 그 환경에서는 난방이라든가 뭐 혹은 난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체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환기로 온도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게 두 번째는 습도예요. 습도. 자, 실내 쾌감 습도는 4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산해 보면 대략 그 중간쯤 되는 평균 한 65% 정도가 쾌감 습도인데 너무 건조해지거나 습해질 경우에는 또 군집독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취기예요. 취기. 악취가 발생하면 우리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꼭 굳이 악취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짙은 그 화장품 냄새라든가 향수 냄새 때문에도 우리가 또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암모니아라든가 그 염소, 그다음 유기물, 아민류, 지방성류 등에 의해서 이제 취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영향을 주는 것은 실내 기류예요. 무기류일 때, 즉 바람이 안 불 때예요. 자, 군집독은 군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학적 물리적 그 실내 공기의 화학적 물리적 조성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내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습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취기, 냄새죠. 악취, 취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실내 기류인데 그때 무기류일 때. 무기류. 그럴 때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기체의 조성을 보면은 산소의 농도는 높을 때일까요? 낮을 때일까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닥지닥지 모여가지고 체열도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높아지는데 구체적으로 한 1000ppm 이상. 아까 1000ppm은 몇 퍼센트였죠? 0.1%죠?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군집독이 발생됩니다.
즉 얘네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온. 그 다음에 습도가 특히 높을 때예요. 낮아도 건조해도 군집도 이렇게 좀 불쾌감을 줄 수가 있지만 고온, 그 다음에 고습, 그 다음 분진, 또 뭐 있을까요? 가스 요런 가스에 의해서 군집독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에요. 제목도 써놓을게요. 군집독. 자, 해가지고 이렇게 군집독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7번은 먼지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먼지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입자의 크기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먼지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 사이에 있는 크기의 먼지가 우리 몸으로 흡입되면요. 폐포에 침착되기가 쉬워요. 오히려 잘못 생각하시면 0.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으면 더 못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0.5에서 5 마이크로보다 작거나 오히려 크면 몸 밖으로 쉽게 나오는데 요 크기에 있으면은 오히려 폐포에 잘 침착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먼지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 진폐증, 감염병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 처음부터 유발까지 밑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8번은요. 대기의 환경 기준 해가지고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번에 있는 표를 따왔습니다. 자, 대기 환경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우리나라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뭐 거기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PM10짜리 미세먼지하고 PM2.5짜리 초미세먼지, 그다음 오존, 납, 벤젠 요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 8개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M10이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하도 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PM10이다 그러면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초미세먼지 PM2.5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다. 그 의미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랫부분 2번 박스 온열 환경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첫 번째 기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줄에서 자, 기온은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보통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다. 밑줄. 의외죠. 그늘진 곳입니다. 햇빛 쨍쨍한 곳이 아니고요. 자,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 온열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밑줄. 온열 요소 중 가장 중요 밑줄. 그럼 온열 요소는 뭔가? 괄호 안에 있어요. 기온, 습도라고도 하고요. 기습이라고도 합니다.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이 4가지가 온열 요소인데 그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는 1번이죠. 온도 측정 한번 보실게요.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리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대기 온도의 분포는요. 자, 초록글씨 밑줄 치세요.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고도를 해발 고도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자, 그 뒤에 초록색 글씨입니다. 보통은 그 해발 고도에서 100m씩 상승할 때마다 온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눈 쌓인 것처럼요. 그래서 100m마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0.5에서 0.7도씩 하강한다라는 거 밑줄. 그래서 그 내용이 39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미음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보통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건구 온도를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실외에서 측정하게 될 때는요. 백엽상이란 것을 가지고서 측정하게 됩니다. 실외에 밑줄 쳐놓으시고 백엽상 밑줄. 자, 백엽상은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 한번 보시면 백엽상 나왔죠. 학교 어느 한 구석에 보면 하얀색 나무집 조그만 게 있어요. 적당한 한 1.5m, 150cm 정도 높이로.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온도계가 있고 그런 경우인데 그게 백엽상이에요. 자, 첫 번째 점에서 실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실외의 기온 측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측정까지 밑줄, 지상 1.5m 높이입니다. 거기 밑줄. 그다음 두 번째 점에서는요. 자, 기상 관측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백엽상
가운데의 온도계를 고정시킵니다. 문을 딱 열면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 부분의 밑줄, 그리고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세 번째 점에서는 일정한 장소의 기온을 측정, 밑줄에 놓으시고, 네 번째 점은 우리 먼저 괄호를 칠게요. 다른 장소로 옮겨 기온 기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거기다 괄호. 백엽상은 붙박이처럼 딱 그 장소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괄호 뒤에 밑줄 칠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스만 통풍 습도계를 사용, 밑줄. 이 아스만 통풍 습도계는요,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요. 측정한 지 한 5분 정도 지날 때 가장 정확한 측정값을 갖습니다.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번 동그라미는 일교차입니다. 자, 그 일교차 제목 옆에요. 땡땡 해놓으시고, 일교차는 내륙이 가장 심해요. 그 다음에 해안가, 바닷가가 심하고요.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삼림에서, 발음이 좀 어렵죠? 삼림에서 일교차가 이렇게 제일 작다. 내륙, 해안, 산림, 순이다. 일교차 옆에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 중 최저 온도는요. 최저에다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게요. 일출 30분 전, 해 뜨기 30분 전이 가장 춥습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밑줄.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요. 최고 역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오후 2시경이에요. 태양이 우리 머리 바로 정수리 위에 있는 남중하게 되는 시간은 12시지만 지표가 데펴져야 되기 때문에 12시가 기온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오후 2시경이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을 때 그 온도하고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일출 30분 전하고 그때의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까지 밑줄 쫙. 그래서 이 일교차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39회와 37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니은에서는 낮은 위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낮은 위도라고 생각하면 위도가 낮을수록 더운 지방이죠. 적도는 위도가 0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위도의 지방이 높은 위도의 지방, 저쪽 추운 곳보다는 일교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낮은 위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중간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일교차가 작다의 밑줄. 그 다음에 디귿, 저희가 이거 확인한 거죠. 해안과 해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에서는 작아요. 바닷가에서는. 작고, 대륙에서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아주 크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 필기하신 부분이요. 그 다음 리을에 구름과 산에다가 동그라미. 산지죠, 산지. 구름과 산 등에서는 작고 밑줄. 옆에 계곡과 분지 동그라미. 계곡과 분지에서는 또 크다. 밑줄. 자, 요 내용 앞에서 한번 보셨던 거죠. 대륙권에서는 보통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100m씩 올라갈 때마다 몇 도씩 낮아진다 그랬죠? 0.5에서 0.7도씩. 정도로 낮아집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 비읍의 밑줄 치도록 할게요. 수목이 많은 곳에서는 일교차가 작다. 수목이 많은 곳이 바로 삼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옷에 아스팔트 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사막 동그라미. 여기는 일교차가 큽니다. 밑줄. 그리고 이응에서 바다 위에서의 일교차는 극히 작다. 밑줄. 구름이 많은 날은 또 작다고 되어 있고요. 치읓 볼게요. 열대지방에서 작고 밑줄. 네, 아까 니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열대지방은 위도가 낮은 곳에 있는 데니까 그거랑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대지방에서 가장 크다.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는 측정기구입니다. 자, 기억에 수온온도계 있죠? 수온온도계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수온온도계입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요. 보통 사용 밑줄 하고요. 한 2분간 측정해서 사용합니다. 2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측정 밑줄. 그 다음 니은은요. 알코올 온도계도 있어요. 알코올은 쉽게 얼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기온을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있습니다. 최저 기온을 측정하는 온도계 밑줄 쳐놓으시고 이 알코올 온도계의 경우는 3분간 측정하게 됩니다. 3분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측정. 그 다음 디귿이 아스만 통풍 건습계죠. 백엽상 내용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어떤 게 좋다고요? 기온과 기습을 한꺼번에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측정 가능까지 기온과 기습 동시에 측정 가능 밑줄.
그리고 리을 보시면요. 그 밖에 뭐 자기 온도계, 전기 저항 온도계, 열 전기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습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스만 통풍 건습계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있는 알아두기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아두기 첫 번째 거 보시면 건구, 습구, 적정 온도 해가지고 그 내용이 38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건구 온도, 수온이나 알코올로 만든 그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온도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습구 온도는요. 기온, 기습, 기류 등의 종합적으로 긴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쾌적한 상태에서 건구 온도보다 약 3도씨 낮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리을이 아니죠. 마지막 점에 적정 온도 나와 있죠. 땡땡 뒤에 초록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요.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이고요. 습도는 쾌적 습도 40에서 70%.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침실 온도하고 병실 온도 보시면은 침실이 약간 더 선선하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두기에서 아스만 통풍 건습계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반복돼 있죠. 첫 번째 점에서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점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세 번째 점에서 건구는 보통의 온도계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온도계예요. 보통 생긴 거 이렇게 실험실에서 쓰이는 거 기다란 유리로 된 온도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눈금이 이렇게 돼 있고요. 건구 온도계고요. 그 다음 습구 온도계는요. 똑같은 온도계예요. 예, 건구 온도계인데 얘를 이 둥그런 부분을 구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둥근 구부를 젖은 헝겊으로 이렇게 감싸요. 젖은 헝겊으로. 제가 그냥 얘를 이렇게 들면 비커에 물을 담아 놓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젖은 헝겊으로 감싸면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건구와 습구 온도계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건구가 높거나 같죠. 예, 습구가 더 높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서 증발하면서 이제 열을 빼앗잖아요. 기화열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측정법. 언제 정도가 가장 정확하다고요? 측정해서 5분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 그 부분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두기는요. 섭씨하고 화씨를 서로 변환하는 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 쓰죠? 섭씨를 쓰죠. 네. 그리고 저쪽 대표적인 미국과 같은 곳은 화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온도 환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섭씨에서 화씨로, 그다음 두 번째 점은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는 그런 공식인데요. 뭐 두 개 다 외워주시면 좋지만 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외우고 싶다 하시면은 위에 거 우리는 섭씨를 쓰니까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 하나 기억해 두시면 예, 이렇게 이항하시면은 쉽게 화씨를 섭씨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난 속도가 중요하다. 그럼 두 개 다 그냥 외우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그래도 난 이거 변환해서 풀 수 있다 하시면 한 개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는 거는 섭씨 온도에다가 곱하기 18을 해주고요. 그 다음 더하기 3.2 하는 거죠. 만약에 20도씨의 섭씨 온도다. 그러면 여기다가 18을 더하고 3.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에 16, 36이죠. 360에다가 3.2 더하게 되는 그런 거죠. 363.2 화씨 온도. 화씨 363.2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18이 아니고 1.8이죠. 너무 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이 하나 없어지니까 36에다가 3.2, 39.2도죠. 39.2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예, 다시 할게요, 여기를. 헷갈리실 뻔했네. 섭씨 온도에서, 예, 서두르다 보니까 쓰면서 할게요. 화씨 온도. 이렇게 있으면 섭씨 온도에다가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1.8. 곱하기를 왜 18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하기가 32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도씨다. 얘를 화씨로 바꾸면 20 곱하기 1.8을 한 뒤에요.
더하기 32를 해주는 거죠. 예, 제가 소수점을 없애고 계산을 쉽게 하려다가 잘못 알려드릴 뻔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소수점 하나가 0 하나 없애니까 32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32를 더해주니까 64가 되겠죠. 화씨 온도로서.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예, 변환시키는 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온열 환경 중에서 오늘은 괄호 1번의 기온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습도 이어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